어느새 폐막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최근 인터넷상에서 재주목받고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환희를 안겨다주고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안겨줬던 2022 베이징 올림픽. 바로 중국과 한국의 컬링 경기인데요. 이때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큰 실수를 하였다며 아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패배라고 말하였지만 그때 당시 중국팀의 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죠. 우리 선수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전 회의 시간을 요청하였을 때 소음을 일으키는 등 당시 경기 생중계를 보던 세계 네티즌들은 중국팀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시끄러워서 양손으로 귀를 막을 정도였다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컬링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며 큰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며 사인을 보내니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예절이 존재합니다. 기권을 선언할 때에도 해당 팀이 승리팀에게 먼저 정중하게 악수를 요청하며 기권할 만큼 알고 보면 굉장히 매너를 중요시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대팀이든 자신의 팀이든 득실점이 발생했을 때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손을 들고 눈빛만 주고받을 정도로 상대방의 멘탈까지 존중해줍니다. 그저 이것을 중계하는 중계진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기에 현장의 선수들이 조용한 것을 우리는 모를 뿐이죠. 이러한 경기 매너를 알고 있는 컬링 팬들이었기에 중국 선수들이 간간히 비매너 소음을 일으킬 때마다 이게 정말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국제 경기가 맞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경기 매너와는 별개로 한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세계 네티즌들은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경기를 진행하며 중국 선수든 한국 선수든 자신의 차례에 소리를 치는 것은 똑같은데 유독 중국 선수들의 말은 시끄럽고 짜증나게 들리는 반면 한국어는 오히려 귀엽고 정감 있게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동북아시아 3국의 언어에 대하여 세계인들의 평가는 꽤나 극과 극으로 명확히 갈립니다. 일본어는 귀엽게 들리는 측면도 있지만 비음이 지나치게 섞이고 혀 짧은 소리 같아 거북하게 받아들여지고 한국어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절음절 또박또박 들려 전달력이 우수하고 적당한 울림으로 듣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한류 아이돌과 드라마가 성행함에 따라 한국어는 표준말뿐만 아니라 사투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컬링 국가대표 팀킴은 모두가 경상도 출신으로서 한류 팬들이 드라마로만 보던 경상도 사투리를 그대로 외치고 있기에 뜻밖의 친근감을 느끼며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한류 팬들의 경우는 요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등 자주 쓰이는 한국어 관용어를 가타카나로 바꾸어 자신의 SNS에 일상적으로 올릴 정도로 한국의 문화, 한국어의 묘미에 푹 빠진 상황인데요.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한국어의 가무사와 일본어의 스루로 합쳐 가무사스루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상적인 일본어 문장에 진짜라는 단어만 추가하여 자신의 말하는 바를 강조하는 등 한국의 문화로부터 시작된 팬심이 이제는 한국어 자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이거 완전 소장각이야. 나도 드디어 아미밤 득템했어요. 원래 덕질이 이렇게 힘든 거니라며 단순한 회화체가 아니라 한국의 젊은 층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준의 구어체로 적혀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향한 일본 젊은 층의 열정은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는 홍대포차 분식 같은 한국어로만 적힌 한식집이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전인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반찬 동치미, 삼겹살 먹방, 오빠 대박 애교 등 한국 신세대들의 단어가 실리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국가인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의 의무 선택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학교도 생길 정도로 한국어 신드롬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을 가장 안이꼽게 보고 있을 국가는 역시 중국일 것입니다. 다행히 한글만큼은 세종대왕께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 설을 삼았디 아니할세 명백히 독창적으로 창제한 문자라는 근거를 남겨두셔 중국으로부터의 결계를 치게 됐지만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국어에 대해서 중국은 늘상 자신들이 유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모두 중국으로부터 유래했다는 또국 만물 유래설인데 정확한 유래는 파악할 수 없어도 이미 한국어는 트랜스 유라시아어족이라 하여 중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이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의 한족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망상이나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들은 각종 대중교통에 오직 중국어 발음만 적어놓음으로써 세계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는커녕 중화사상을 주입시키려는 아나무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들이 이토록 중국어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당장 한국과 중국의 컬링 경기에서도 세계 시청자들은 한국어에 대해서는 한없이 편안해진다 라는 소감만 늘어놓았던 반면 중국어는 들릴 때마다 짜증난다는 반응 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에서 예쁜 미녀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 감탄을 하다가도 해당 여성이 입을 열었을 때 싱짱펑싱이라면서 중국어가 나오면 확 깨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어의 어감은 그야말로 세계 모든 언어군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그 중국어를 매우 시끄럽게 말하는 특성이 있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죠. 가뜩이나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어진 중국인들은 그 시끄러운 중국어의 특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빨리빨리를 외치는 문화, 서로에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큰 목소리로 말하는 문화가 생겨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의 목소리는 크다는 인식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혐오의 소재로 삼지 않고 재미있다며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반응을 보일 뿐인 반면 중국에 대하여는 유독 혐오 감정 밖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한 단계 깊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중국도 급격한 경제 성장의 과정을 겪긴 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국에는 러나우라 하여 사람의 목소리가 클수록 기가 충만하다고 보는 문화의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상대방보다 나의 목소리가 더 시끄러우면 나의 활기가 더 넘치는 것이라는 인식인데요. 심지어 이것에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인 힘있는 목소리까지 겹쳐지니 그들의 소음은 리미트가 해제되어 하늘을 모르고 치솟을 정도로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중국의 이기적인 성향 역시 그들의 시끄러운 문화에 한몫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중국이라 하면 잘 씻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든 환경적 요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중국 경제 규모에서까지 씻지 않는 그들의 문화가 고쳐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타인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개념이 없는 그들의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청나라를 방문해 중국인들을 관찰 기록한 선교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시간 약속을 무시한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고 외국인을 질투하거나 경멸한다. 성격이 고집스러우며 공공정신이 매우 부족하다. 단체의식과 동정심이 결핍되어 있고 과도한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 시기를 겪기 한참 전인 19세기 청나라 때 이러한 특성을 가질 정도이니 중국인들의 이기적인 특성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족적 특성이 맞다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청나라가 붕괴되고 서양 열강과 일본에게 온 국토가 유린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그들의 이기적 민족성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실패로 끝나 이후 찾아온 대기근으로 인해 약 4천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인들의 DNA에는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생존주의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같은 민족인 홍위병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중국인들은 자식들에게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만 해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 이후로 중국의 경제를 부강시켰던 덩샤오핑은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과 일단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자는 선부론을 펼치면서 중국인들에게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돈만 잘 벌면 장땡이라는 도덕관념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난 게 가짜 계란 등의 짝퉁식품이었고 오늘날까지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 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덕분에 중국의 경제는 현재의 수준까지 성장하여 자기들 딴에는 세계를 호령할 위치에 올랐다는 수준이 될 수 있었기에 덩샤오핑의 세대를 겪은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의 말이 전부 옳았다며 아직까지도 이기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국인들이 몰리는 데마다 쓰레기와 무질서가 넘쳐나고
중국인들이 많아진 거리라면 어느 국가이든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바지를 훌렁 벗으며 대변을 보는 더러운 광경이 보이는 것인데요. 현재 시진핑이 중국의 독재자로 올라서며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앞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다니며 중국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